다음 내용은 제 동료 2명이 겪은 일입니다. 1998년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밤 자정이 지난 이른 새벽 시간에 침입자가 들었다는 응급 신고를 받고 경관들이 출동을 했고, 곧 신고 내용에 총격 사고가 포함되면서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한 경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이제 현장은 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었어요. 아래층에 2가구, 위층에 2가구, 총 4가구가 사는 아파트였고, 건물 앞 도로에 주차돼 있는 하얀색 지프 체로키 SUV 안에 신고자와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30대 후반 중남미계 남성 신고자, 신고자의 와이프, 신고자의 60대 어머니, 3살짜리, 7살짜리 남자아이 2, 그리고 생후 6개월이 채 안 돼 보이는 갓난아이가 있었고, 그 세 아이들은 신고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도착한 경관들이 신고자를 만나서 빠르게 상황을 알아보았죠. 신고자는 어떤 사람이 침입을 해서 본인의 SKS 소총으로 10발을 쐈다고 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자 가족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 침입자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 침입자가 총을 맞았는지 인상착의들을 물어봤지만 신고자는 모른다고 했고, 본인이 사용한 소총은 거실 바닥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경관 4명이 아래층에 위치한 신고자 집으로 향했고, 정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열려 있는 문 너머로 집 안에 촛불들이 일렁이는 것들이 보였고, 다른 전기불이 꺼져 있음을 인지하지요. 그 당시만 해도 전기세를 아끼려고 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경관들이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촛불이 한두 개가 아닌 걸 보게 돼요. 문 옆 바닥에 달걀이 담겨진 물컵 4개가 있었고, 각 물컵 안에 물인지 뭔지 모를 투명한 액체와 달걀 하나씩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푸에르토리코 출신 경관 한 명이 순간 멈추면서 쌍욕을 합니다. 아씨, 이거 산테리아 그거네. 아, 나 안 들어가. 야, 니들도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지지 마. 하고는 집 안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밖에서 대기합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경관은 전직 군인에다가 갱 멤버들 체포하는데 이골이 나가지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항상 위험한 상황에서 앞장서던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들 공감은 못해도 이해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산테리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관은 나머지 경관들이 진입하는 순간 도주할 수도 있는 용의자를 주시하기 위해서 밖에서 대신 대기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산테리아는 아프리카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은 카리브 제도에 자리 잡은 종교입니다. 이 종교 의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닭 같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거나 신들린 사람처럼 방언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대요. 이 종교의 일부는 검은색과 연관을 지어서 카톨릭교의 성인들과 동기화시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좀 꺼려해요. 산테리아나 비슷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달걀이라는 게 나쁜 기운을 담아준다고 믿기에 문 앞에 달걀들을 두어서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부정한 기운을 달걀에 담게 해서 집 안으로 나쁜 기운을 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나머지 3명의 경관들은 이제 신고자 집으로 들어가서 침입자가 남아있는지, 총에 맞아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수색하게 됩니다. 신고자의 집은 방 1개, 거실, 식당, 그리고 주방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는 50개 정도의 초들이 켜져 있었고, 각 초는 빨간색 유리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붉은 촛불들이 일렁이는 어둠 속에서 손에 든 후레쉬 불빛에 의지한 채 총을 꺼내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초들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볼 수가 없는 광경이에요. 거기에다가 바닥은 까맣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 총화약 냄새, 여러 허브 향, 그리고 초 타는 냄새들이 뒤섞여 있는 이상한 향들을 맡으면서 돌아보는데 머리 위에 스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천장에 못들이 수없이 박혀 있는데 여러 가지 허브들과 마른 풀들이 각 못에 달려 있는 거예요. SKS 소총 한 자루가 볼트가 뒤로 당겨져서 고정된 상태로
거실 바닥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이 볼트가 그렇게 고정되려면 안에 장전돼 있던 총알들을 다 소비해야 가능한 상황이라 신고자가 말했던 내용과 일치했고요. 탄피도 여러 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벽에는 총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신고자가 거실에서 소총으로 10발가량 쏜 것은 확신해 보였어요. 주방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거실과 주방을 걸친 식당 바닥에 하얀색 페인트로 아주 거칠게 그린 사탄 숭배의 심벌인 펜타그램이 크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경관들은 그 모습에 당황하며 잠시 머뭇거렸죠. 이게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나머지 집안을 수색을 하게 했죠. 거실 한쪽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누군지 모를 성인의 석고상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제단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집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구들이 많이 없었다는 게 좀 특이했고 그 방 하나짜리 안에는 침대 3개가 있었고 그걸 봤을 적에 그 전 가족끼리 그 방 하나를 침실로 사용했다고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방은 나머지 집 공간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평범했고요. 결국에 집 안에 침입자나 다른 다친 사람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또 뭐 누가 무력으로 집안을 침입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신고자에게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니까 신고자가 집안에서 아무도 못 봤어? 라고 되물어요. 경관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우리가 다 이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안심을 시켜주고 이제 그리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 총을 난사를 했는지 집 안에서. 이제 그제서야 신고자가 안도를 하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악마를 소환했는데 그 악마가 갓 태어난 내 막내 아들을 데려간다고 했어. 나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악마는 내가 자기를 소환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데려간다고 하는 거야. 나는 내 아들을 뺏길까봐 문 옆에 있는 벽장에서 소총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새끼한테 내가 난사를 했지. 근데 나머지 가족들한테 해가 갈까봐 나 너무 당황을 했어. 그래가지고 총알이 떨어지자 총을 그냥 버리고 가족들 데리고 밖으로 도망 나왔지. 그러고 나서 신고를 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톤으로 하는 말에 경관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서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갱단원인지, 왜 왔었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갱단 멤버들 중에 영어로 이제 악마, 데블 아니면 디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갱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을 일컫는 거면 인상착의를 이제 확보를 해야 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신고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를 소환을 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왜 그랬냐는 질문에는 잠시 머물거렸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이 한 카르텔의 마약 운반책인데 곧 많은 양의 마약을 장거리로 운반을 해야 하는데 그 악마에게 보호해달라 청하려고 소환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소환한 악마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물어봤죠, 경관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제 궁금해서 그랬더니 자신이 소환한 악마는 키가 아주 크고 어둠보다 더 어두운 인간 형상을 한 존재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경관들은 이 사람이 무슨 마약이나 무슨 향정신성 의약품 때문에 이렇게 헛것을 봤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고자 와이프한테 상황을 물었어요. 와이프가 남편이 악마를 소환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를 지키려고 악마한테 총을 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관들은 이 사람 둘이서 같이 뭘 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고자 어머니에게 또 상황 설명을 부탁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60대의 뭐 애들 할머니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진술을 해주겠죠. 근데 신고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신의 아들이 악마를 소환했는데 막내 손자를 데려간다고 해서 아들이 총으로 악마를 막았다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더 황당한 거는 7살짜리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도 똑같은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막론하고 이 한 가족이 똑같은 환각에 빠졌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그리고 집안에 있던 뭐 펜타그램이라든지 그 50개 넘는 초들, 유황 냄새, 그리고 이 사람이 총을 쐈다는 거는 너무나 정황상 확실하니까 이 모든 게 이제 혼란스러워졌죠. 근데 이 신고자는 자신의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했고 그 나머지 가족들도 똑같은 진술을 반복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고자는 부주의한 총기 난사 혐의, 그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정황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와이프도 똑같이 이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서 임시보호 조치가 취해졌고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경관들이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앞을 이제 순찰을 조금 자주 돌게 된 거죠. 그 신고자 가족들은 그 이후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집에. 이제 이주를 했는지. 그런데 나머지 3가구가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 빌딩에. 근데 나머지 3가구가 하나씩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건물은 한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정말 그 사람이 악마를 소환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악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나머지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이사를 갔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테리아는 쿠바를 포함한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자리 잡은 종교예요. 근데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 경관은 자신의 가족 중에도 산테리아 종교를 믿고 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바로 알아본 거예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러면 그 마약 운반책이 보호를 받기 위해 악마를 소환하거나 기도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 범죄 행위를 보호를 받으려고 할까? 한 예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멕시코에 헤이수스 말베르데라고 하는 마약의 성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0년에 이제 멕시코의 시날로아 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부모가 가난 때문에 죽은 후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약탈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베르데는 이제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아니고 헤이수스는 본명이고.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제 말베르데가 부자에게서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바람에 일종의 멕시코의 로빈 후드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성인으로 추대를 했는데 그 믿음이 이제 현재는 변질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아실지 모르는데 시날로아 카르텔이 악랄하기로 유명해요. 이제 그 말베르데가 시날로아 출신이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 자신들의 카르텔의 나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말베르데를 앞세우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도 로빈 후드 같은 존재인 것처럼요. 이제 그러다가 마약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말베르데를 믿으면서 이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보호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실제로 저희가 마약 운반책이나 이제 그런데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집 또는 차량을 이렇게 수색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베르데 그림이 새겨진 펜던트나 뭐 조각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물품을 찾기도 해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가 치이노입니다. 오늘은 옛날 일기에서 발췌해온 이야기인데요. 지난번 공라에서 새로 이사간 아파트 관련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 사연에 이사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상상력을 좀 더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때는 LA 다운타운 살던 때 벌써 한 아파트에 산 지 6년째 되던 어느 때였다. 미라클 마을에 살던 나는 더 넓고 더 세련된 이 아파트를 이사해오던 첫날부터 이웃과 트러블이 생겼었다. 싸움이 생겼었다. 위치 좋은 이 아파트 자리가 생기길 기다렸었고 마침내 집이 나와서 간신히 원하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는데 정말 운 나쁘게도 괴상하고 이상한 빨강머리에 인종차별주의자 마녀가 내 집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었다. 이사하는 동안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식민지에서 왔냐는 둥 칭챙총 뭐 너 냄새 난다
니네 나라로 꺼지라는 등 욕을 하고 인종차별적인 말들을 쉴 새 없이 떠드는 그런 미친 노른자. 길 막히고 코 막히는 원시동물 그 자체인 카렌. 처음엔 따박따박 지적하고 반박하고 신고도 하고 매니지먼트에 이메일도 쓰고 했지만 카렌은 요지부동 그 집에 계속 있었다. 주변 이웃에 물어봐도 하도 오래된 도른자니 그냥 무시하라고만 했다. 내 성격상 참 참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한 3년째가 지나니 어느덧 그 마녀한테 익숙해졌고 아주 차분하게 빅엿을 날리며 조곤잘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먹여준 여유를 갖게 되었던 어느 날의 새끼인 일이다. 우리 아파트는 복도마다 쓰레기 투입용 작은 룸이 있다. 문을 열면 2평 남짓 공간 한쪽에 쓰레기 투입구가 있는 그런 구조. 큰 물건이나 박스 재활용을 놓는 곳이 따로 있었고 가끔 누군가 이사 나갈 때는 나눔을 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어느 때처럼 퇴근을 하고 이케아에서 새로 산 작은 책장을 조립한 뒤 남은 배송 박스를 접어서 분리수거하려고 쓰레기룸으로 들고 갔는데 입구 안쪽 벽에 누군가 놓아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특별하게 비싸 보이는 중국풍의 장식 둥근 선반 같은 것이 있었다. 크기는 원형이라 사방 한 50cm 정도, 두께는 한 15cm, 20cm 정도가량. 양면이 유리로 되어져 있었고 진한 흑색에 가까운 나무 테두리와 작은 칸칸이 집 모양, 소나무, 항 모양 그런 모양의 조각들이 베이지색 나무로 한 땀 한 땀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각이 돼 있는데 지난주 일주일째 아무도 거기에다 놔두고 치우지 않고 오늘도 그대로 있었다. 다만 문득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보다는 구석 안쪽으로 옮겨져 있는 걸 보니 누군가 나처럼 점 찍어두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욕심이 나는 걸 그때 만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큰 포장 박스를 버려야 돼서 하는 수 없이 그 장식장을 들어서 위치를 옮겨야 했다. 먼지가 좀 많이 앉아 있었지만 뿌연 유리 안쪽을 가까이서 보니 소나무 확장식이 모두 나무를 아주 얇고 세밀하게 포트도 조각해서 너무나 섬세했다. 요새 물건이 아니라 진짜 오래된 진귀한 물동품 작품으로 보였다. 들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앞뒷면에 그 지저분한 유리가 덜렁거렸다. 얇은 노란색 직사각 종이로 앞뒤 유리를 나무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스일 같은 게 거의 찢어져서 유리가 떨어져 나갈 때 덜컹덜컹 됐다. 먼지 낀 유리 앞뒤를 보니 유리를 차라리 떼어내면 좀 더 안에 조각이 잘 보일 듯해서 작은 빗발엔 한문 쓰인 노란 종이들, 네모난 종이들을 손톱으로 긁어서 떼고 지저분한 유리는 그곳에 놓고 박스들도 정리해두고 다소 깨끗해진 장식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서 먼지를 좀 털려고 들고 온 장식물을 현관 안에 들여놓고 닦을 만한 것들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데 냥이가 발밑에서 냄새를 맡는다. 땅 쓰다 무추추 해주고 주워온 장식물을 어디다 둘지 거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있었다. 도무지 이 내 아파트의 모던한 파스텔 민트톤 인테리어와는 저 검은 나무가 어울리지가 않았다. 막상 가져와서 놓을 곳을 생각해보니 좀 칙칙하달까? 모던한 인테리어의 급 중국풍 장식물이라서 내가 왜 그랬지? 왜 저걸 왜 가져왔지? 뭔가 너무 아리송했다. 평소 같으면 질색을 했을 텐데 왜 가져왔을까? 살짝 소름이 끼쳤다. 너무 안 어울려. 어쩔 수 없이 일단 가장 잘 안 보이는 나의 천사 같은 베타 어항 뒤에 놓기로 결정을 하고 어항 뒤에 놓을 자리를 정돈하고 알코올과 면봉, 물티슈, 비닐봉지, 행주들을 들고 현관을 향했다. 복도에서 보니 냥이가 되게 털을 세우고 개걸음하고 뒤뚱대고 있다. 현관에 갑자기 요상한 게 있으니 경계를 하는 모양이다. 내가 장식품을 닫기 시작하자 이리저리 슝슝 뛰어다닌다. 후다닥 전부 다 닫고 나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면봉으로 디테일 청소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오래된 찌든 먼지, 거미줄, 거미시체 이런 것들이 틈틈이 많았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릴 듯했다. 어항 뒤쪽에 장식품을 옮겨놓으니 베타가 헤엄치는 뒤로 소나무들과 학이 보여 나름 베타에게는 너무 근사하게 어울려 보이는 듯했다. 내 자신이 뿌듯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다크하고 좀 칙칙하고 침침해 보이지만 그래도 베타를 위해서는 잘 어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어둡고 까만 흑단 나무색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나중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뭐 내일을 위해서 출근을 해야 하기에 칠하는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나는 이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렀다. 1일차 냉장고에 도시락 싸놓은 것을 도시락 가방에 넣고 가방지 다시 냉장고에 넣은 뒤 아침에 커피를 바로 내릴 수 있게 텀블러 등 모든 것을 세팅하는 동안 냥이 아참을 준비해서 냥이한테 주려는데 냥이가 안 보인다. 거실에서 항상 노는데 오늘따라 안 보인다. 냥이 야식을 들고 소파 뒤, 창가, 커튼, 침실, 화장실, 캣타워 다 뒤지고 불렀는데도 안 보여. 왜지? 급기야 부엌 하부장부터 상부장까지 모조리 열고 있는데 없다. 이제 2살이라 어려서 겁이 많아서 누가 오면 잘 숨긴 하지만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한참 찾았는데 싱크대 그 위에 있는 상부장 중간쯤을 여니까 그 상부장 안에서도 맨 이 칸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 왜 어떻게 거기까지 문은 어떻게 열고 저기를 어떻게 가는지 일단 뭐 미스테리지만 야식으로 유혹을 해서 내려오라고 꼬셔내었다. 문이 팡팡해지고 야식을 준 뒤 나는 샤워하러 욕실로 향했다. 한참 머리를 감는데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다. 한 5초? 나는 멈칫하고 숨을 들이켰다. 너무 깜깜해져서 정신이 없었다. 5초 뒤 다시 불이 들어왔다. 머리를 다 못 헹궜는데 정전 때문인지 이번엔 갑자기 또 찬물이 나왔다. 아우! 다행히 온수가 다시 나와서 얼른 씻고 나와 환기팬을 들으니 전압 인상인지 화장실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깜빡거렸다가 말았다. 전기가 왜 이래? 아, 짜증나.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나는 머리를 반쯤 말린 채로 잠옷으로 갈아입고 양이용 낚싯대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플레이타임이니까 맥주도 한 캔 꺼내 들고 낚싯대를 휘휘 저으며 냥이가 낚이길 기다린다. 그런데 맥주 한 캔을 다 비울 동안 또 어디 들어가서 안 나온다. 포기하고 주워온 장식품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냈다. 중국어가 확실한데 뭐에 쓰이는 건지 용도가 궁금해서 혹시 아는지 궁금했다. 한참을 통화하다가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는 양이를 발견했다. 이 녀석이 여기 들어와 있었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통화 내용상 우리 둘 다 처음 보는 형태의 것이라 수다 떨다가 내 친구는 그냥 갖다 버리지 그랬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 거 아무도 안 주워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나는 이거 그래도 내가 좀 리폼해서 팔면 짭짤하게 돈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기분 좋은 수다를 떨다가 끊고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득템일기를 신나게 쓴 뒤 잠에 들었다. 이날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히 누운 듯하다. 10년 만에 처음 여태까지 평화로웠었는데 꿈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내가 어떤 깡시골 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랭귀지로 서로 싸우다가 살인하고 죽이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이 마구마구 토막을 내는 거야. 그리고 그 시체를 끓여서 나한테 먹으라고 그릇을 입에 들이댄다. 너무너무 소름 끼쳤고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근데 그걸 주는 사람이 또 사람의 행색이라기에 너무 시커멓고 도깨비나 귀신 같은 이상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 같았다. 그것들이 내 사지를 마구 잡고 그 구린내 나는 것 같은 까만 역한 국물 더러운 손으로 억지로 내 입에 사약 들이붓듯이 먹이려고 하는데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최대한 벌리지 않으려고 온몸에 기를 쓰다가 눈이 떠졌다. 일어나 보니 5시 46분. 주먹을 너무 꽉 쥐고 버텨서 그런지 양손바닥에 4개의 손톱 자국이 빨갛게 선명하게 남았다. 손바닥이 너무 옥신댔다. 심장은 벌떡댔고 그 그릇에 담긴 검은 국물, 구린내가 아직도 나는 듯해서 속이 울렁거렸다. 침대에서 나와 냉장고에 탄산수를 흡입한 뒤 침대 옆 협탁 일기장에 꿈 내용을 적어두고 한동안 꿈 생각에 뒤숭숭했지만 애매하게 일찍 일어나서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아침을 거하게 먹기로 한다. 양이 먼저 밥 챙겨주고 나는 불고기 샐러드 덮밥에 그리고 나의 이쁜이 천사 베타 먹이를 주고 커피 도시락을 챙겨서
아주 느슨하게 출근했다. 2일차. 퇴근 후 짧은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아는 언니에게 꿈 이야기도 물어보고 장식장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집에 오니 9시 반 정도 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항상 현관에 마중 나오던 야이가 현관에 없다. 아, 얘가 또 어디 간 거지? 그리고 이상한 키키한 냄새가 집안에서 진동을 한다. 이상하다. 이거 무슨 냄새지? 우선 부엌에 도시락을 던져놓고 냄새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냥이 리터박스를 치우고 나서도 어디선가 불쾌한 그 이끼 같은 흙냄새 같은 그런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난다. 그럼 화장실, 침실, 소파, 쓰레기통, 냉장고? 킁킁대면서 찾아다니는데 그 어디도 아니다. 아, 스트레스. 네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곰곰이 생각했다. 이 썩은 것 같은 이 이상한 흙냄새 같은 요상한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걸까? 그러다 어항이 눈에 들어왔는데 물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뿌연 것 같은데? 어항으로 다가가는 순간 냄새가 어항에서 났다. 부패한 듯 썩은 악취. 가까워질수록 더 심하게 냄새가 난다. 서둘러 윗뚜껑을 여니 나의 천사 베타가 배를 뒤집고 향해 있었다. 물은 이미 탁하고 거품까지 떠있고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상했다기에 너무 심하게 썩은 사체. 아니 갑자기? 아침까지도 멀쩡하게 내가 밥 주고 갔는데 왜?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나의 베타는 가버렸다. 참혹하다. 슬프다. 물론 양이가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뚜껑은 완전히 잘 닫혀 있었고 양이는 물을 싫어해서 뚜껑이 열려있을 때도 물먹만 했을 뿐 손질 한 번 안 했다. 아침에 베타한테 먹이를 너무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건지 마음이 너무 착잡했다. 어항에서 조심스럽게 베타를 건져 올려 페이퍼 타월로 감싼 뒤 우리 집에서 잘 보이는 1층의 화단에 고이 묻어주었다. 잘 가, 아가야. 더 보살펴주시지 못해 미안하다. 파스텔 블루와 핑크가 오묘히 섞여 정말 화려하고 예뻤던 천상하던 나의 베타는 2년의 짧은 생을 살고 그렇게 나의 마지막 베타가 되었다. 어항을 씻어서 정리하고 소파에 앉아 쏟아지는 우울함에 멍하니 빈 어항을 보는데 뒤에 있던 장식품이 보였다. 예쁜 뒷배경도 만들어줬는데 반나절 만에 가더니 마음속이 너무 무거워졌다. 어젯밤에 가위 눌린 내용이 이건가? 그게 불길한 꿈이었던 건가? 집안에 아직도 부패한 향이 남아있어 나는 군데군데 방마다 초를 켜두고 우울한 마음에 불을 모두 전부 끈 뒤 맥주를 3캔 정도 마시고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찔끔 났다. 나름 베타 한 마리에게 조금 큰 어항으로 럭셔리하게 예쁘게 꾸며주고 비싼 밥도 골라주고 했는데 예뻐하는 생선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갔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가볍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샤워를 마치고 타월로 몸을 말리는데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 서늘하고 추운 듯한 바람? 내가 창문을 열었던가? 욕실을 나와보니 거실과 부엌의 초가 왜인지 왜 꺼져 있지? 꺼져 있네? 어두웠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냥이를 찾았으나 또 부엌에도 거실에 캣타워에도 냥이는 없었다. 야식으로 냥캔을 땄는데도 나오지도 않는다. 초는 도대체 누가 왜 뭐 때문에 꺼진 건지 창문도 다 닫혀있는데 여기저기 수색을 하다 침실로 가서 침대 아래를 보니 또 거기에서 빵을 굽고 있었다. 불러도 안 나오길래 침대 아래 야식을 두고 나는 부엌으로 가 빈 도시락통 정리하고 모닝커피 세팅하고 평소처럼 침대에서 슬픈 일기를 쓴 뒤 한동안 조그만 천사 나의 베타 생각에 또 슬퍼하다 12시쯤 잠이 들었다. 분명 자는 중일 텐데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아니 내 시선이 천장 가까이에서 자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유체이탈. 뭐지? 유체이탈이네? 근데 그때 열린 침실 문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서 나를 바라보인다. 누가 거기 서 있다. 너무 소름 끼쳤다. 나는 천정에서 조심스레 그쪽을 살폈다. 조금씩 들키지 않게 문으로 다가갈수록 온통 검은 일렁이는 새까만 사람 같은 까맣고 칙칙한 너덜거리는 무언가가 그 문틈뒤 까만 뒷 배경에 틈새로 조심스럽게 침대의 자는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듯한 내 순간 검은 얼굴이 보인다. 나는 공포를 느끼고 몸에 힘이 팍 들어가져서
눈이 떠졌다. 술을 고른다. 살짝 한 뼘 정도 열린 침실문이 보인다. 진짜 누군가 거기 서 있는 건가? 아니다. 계속 그 어두운 것을 노려봤다. 진짜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눈을 떼기가 무서웠다.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온몸에 끓는다. 반쯤 몸을 일으키다 또 손이 아파서 보니 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시간을 보니 5시 40분.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3개 남을 정도로 힘을 또 줘서 주먹이 잘 펴지지도 않았다. 침대에서 내려가 침실문을 냅다 활짝 열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왠지 그래야 할 듯해서 향초와 쿰쿰한 상한 썩은 냄새가 묘하게 섞인 집안의 공기, 불안한 냄새. 일단 창을 열어 집안을 환기하고 커피를 들고 침대로 돌아와 일기장에 빠르게 꿈 내용을 적었다. 유체이탈 꿈은 몇 번 꿨지만 문 밖에 그 문틈 사이에 보이는 까만 검은빛한 존재는 너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았다. 혹시나 해서 일기에 그 문의 뒤에 있는 존재의 그림도 그려넣었다. 그리고 다시 보니 또 무섭다. 너무 잘 그려버려서 또 무섭다. 어제 눌린 가위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이는 그런 고운 형태였다면 이번 가위는 도둑이나 귀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덩어리가 새까만데 찝찝하기만 했다. 아주 예전에 내가 봤던 그런 영혼이나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랑은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기운 때문에 소름 돋고 뭔가가 더 불안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또 입맛도 없어서 간단하게 우동 끓여서 대강 아침 먹고 양이 밥 주고 여느 때와 같이 커피 도시락 챙겨서 좀 이르지만 꿈 때문에 운전도 조심조심 하면서 뒤숭숭한 채로 회사로 향했다. 3일차. 가위 탓인지 회사 일도 삐걱삐걱 하는 듯 했고 짬날 때마다 드는 불안한 생각들이 너무 정신산란했다.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또 불금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나랑 내 친구들은 걸스 나잇 아웃을 하는데 오늘이 그 약속이 있는 날이다. 근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꿈도 그렇고 구미가 안 땡겨서 뭔가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본능이랄까? 나는 디너까지만 친구들과 하고 애들을 클럽에 드랍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10시 53분. 우선 여전히 침실에 짱 막힌 양이 야식을 주고 뒤숭숭한 김에 음악도 틀고 금요일이니까 초도 좀 켜두고 안주될 거 이것저것 모아서 플래터 만든 뒤에 조니 블루랑 체이서 그리고 낚싯대를 세팅했다. 창밖 아래 거리에는 군데군데 왁자지껄하게 모여놓는 여느 때와 같은 금요일 파티 분위기. 나도 원샷을 한 뒤에 볼륨을 조금 높이고 신나게 둠칫둠칫 미친듯이 낚싯대를 휘둘렀다. 양의 기분도 내 기분도 풀 겸 술 분위기에 운집을 헤집으며 양이랑 놀았다. 속이 좀 풀리는 듯했다. 그래, 뭐가 무서워서 나답지 않지. 나다워야지. 뭘 무서워해. 혼자 조용히 나 자신한테 리마인드 하면서 소파에 앉아 숨도 돌릴 겸 언더락으로 마시니 향긋한 짜르르함에 몸속에서 위스키 향이 올라온다. 좋다. 순간 빛 어항이 또 눈에 들어왔다. 한 잔 더 마신다. 그 집이 최고인 거다. 안전하게. 전화가 온다. 나오라고. 컨디션 안 좋아서 일찍 잔다고 했다. 또 한 잔을 채운다. 그리고 아이튠즈 플리스에서 클럽 뮤직을 튼다. 양이 낚싯대, 술, 반복. 그러다 샤워를 하고 초들을 다 끄고 침대에서 일기를 쓴다. 내일 할 일도 폰에 메모해둔다. 취기가 달콤하니 꿀잠을 잘 듯해서 기분이 좋다. 오늘은 아무 꿈도 안 꾸게. 바삭하고 포근한 이불에 푹 파묻힌다. 잠이 든 언새. 뭔가 눌리는 기분이 들고 숨쉬기가 갑갑했다. 왜 갑갑하지? 아는 중인데 내가? 뭐가 갑갑하지? 눈은 감은 채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자는데 손이 안 움직인다? 왜? 아픈데? 아니야. 뭔가 내 배 위에서 날 누르고 있어. 못 움직인다. 순간 너무 놀라 눈이 번쩍 떠졌다. 가위라면 눈을 떴으니 꿈이 깨야 되는데 눈은 떴는데 분명히 깼는데 앞에 시야가 깜깜하다. 불은 끄고 자니까 깜깜하지만 옆에 창문이라 야경이 다 보이는데 이렇게 깜깜할 순 없다. 고개를 돌려 창쪽을 보니 다운타운 건물들 야경이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 다시 정면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까 깜깜한 그 무언가 덩어리가
내 앞에, 정확히는 내 배 위에 내 오른손까지 합해서 깔고 앉아서 나를 보고 있대. 어제 꾼 그 문 뒤에 그것이었다. 무겁다. 왜 무겁지? 무게가 있다. 숨쉬기가 힘든데 그 새까만 게 나에게로 점점 머리를 숙여 가까워진다. 나는 그나마 조금 덜 깔린 왼손으로 있으니까 움직여 빼내고 새까만 얼굴이 내 얼굴에 가까워질수록 그 더럽고 뭉치고 치렁치렁한 디테일, 산발한 긴 머리카락, 내 얼굴과 시야를 그 머리카락들이 에워싸고 점점 그 얼굴이 내 얼굴에 가까워지면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난다. 시궁창인지 쓰레기인지 뭔지 썩는 냄새 같은 게 너무 역했다.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심하게 냄새가 났다. 그 얼굴은 눈구멍은 양쪽으로 심하게 까맣게 깊게 파여 있었고 점점 다가오면서 입을 벌리는데 입을 벌리니까 냄새가 더 지독한 것 같았고 나는 공포에 질렸고 그래서 더 두려워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입과 얼굴 상악과 하악 뼈 자체가 너무 드러나게 기괴하게 움직거리고 마치 악어 마냥 괴이하도록 입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데 눈을 감고 싶었다. 정말 안 보고 싶었다. 눈을 감았다 뜨면 깨지 않을까?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깜빡거릴 때마다 그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져 있다. 내 얼굴과 이제 거리는 한 뼘 남짓. 나는 자유로워진 왼손으로 오른손도 마저 있으니까 잡아 뜯어서 빼내고 그리고 지체 없이 그것의 양쪽 눈구멍에 각각 손을 넣어 있는 힘껏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기압을 넣어서 양쪽으로 잡아 뜯었다. 꺼져! 양손에 미끄러워도 딱딱한 그것이 으드드득 부서지는 뜯어진 소리 그런 느낌. 아니 왜 또 이게 감촉이 있는 거야. 손이 너무 덜덜 떨렸다. 쩌적쩌적 뜯기는 듯한 소리 그리고 어떤 숨 빠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것의 형체도 분산되어서 사라져버렸다. 호흡이 너무 가빴다. 이게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손가락이 너무너무 저렸다. 심장은 소리 지를 때 마치 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쿵쾅댔고 내 침대랑 친구 베개는 땀에 이미 흠뻑 젖어서 너무 무서웠다. 일어나야 했다. 불을 켜려고 침대에서 내려갔는데 다리가 풀려 풀썩 침대 밑으로 추락하면서 얼굴이 혁탁에 부딪혔다. 근데 아픔을 느낄 수가 없었다. 혼란스럽고 덜덜덜덜 떨리기만 했다. 엉금엉금 기어가서 불을 켜고 거실에 불도 켜고 시간을 보니까 3시 16분. 양손이 우들덜덜 떨리고 배가 후끈거렸다. 배는 왜?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정을 해야 했기에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 마시면서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불을 켜고 보니 당연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야지. 없지. 문득 화장실 거울에 내 모습을 보니 어지간히도 혼비백산한 모습이었다. 흐른 땀으로 푹 젖은 머리카락, 목, 잠옷마저도 땀 범벅이었다. 너무 찝찝해서 잠옷 상의를 벗으니 배 위에 정말 새빨간 손자국이 나 있었다. 왜 손자국이 배에 있는 거지? 나는 그대로 내 오른손을 그 위에 갖다 댔는데 딱 맞는다. 그리고 오른손 등도 다시 봤다. 오른손마저도 손목 위까지 새빨갛다. 왜 빨간 거지? 왼손과는 완전히 다른 인종으로 보일 정도로 색이 달랐다. What the heck? 또다시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변기를 붙잡고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숨이 좀 안정되니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분노가 스멀스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감히 18 더러운 게 내 집에서 날 건드려? 들기운에 용기가 났는지 3일째 연속 가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용서가 안 됐다. 이렇게 심한 가위는 처음인데 몸에 자국까지 남기다니 너무너무 괘씸했다. 다시 일어나 유리에 비친 선명한 붉은 자국의 배를 보니 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다. 아니 이걸 잡아. 머리가 초사이언처럼 변신하는 것처럼 막 불이 이러이러 오르는 게 보인다.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서 원샷한 뒤에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나한테는 목검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죽도, 하나는 목검. 경계 모드. 뭘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뒤져봐야 될 것 같다. 소득 없이 뒤져보다 분이 안 풀려
어젯밤 먹고 마신 거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에서 빨갛게 변한 배 사진으로 남기고 일기장을 가져와서 소파에 앉아서 자세히 적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4시 20분쯤. 혼자 왔다. 이게 뭐지? 금요일 밤에 생쇼를 미쳤나 내가. 그렇게까지 반병밖에 안 마셔서 취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기엔 떡하니 내 배에 있는 이 시뻘건 자국이 또 사람을 미치게 하는구나. 나름 전에도 이상한 경험이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은 성격이 뭔가가 다른 이상한 것이었다. 이번엔 냄새도 너무 나고 흉물스럽고 감히 내 몸에 자국을 남겼다. 이 진짜 개새끼들. 멍하니 있는데 빈 어항 뒤 그 뒤에 이 집안에 혼자 거무튀튀한 그거 주워온 거 그거 거기에 눈이 갔다. 그래 식빵한 거. 냥이가 갑자기 거실에 안 나오는 것과 안 눌리던 가위 눌린 거. 내 처자 베티가 갑자기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썩어 있어서 죽은 거. 전부 저걸 가져온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난 얼른 일기장을 뒤져서 저 물건을 처음 본 10일 전 일기를 체크해봤다. 이렇게 써 있었다. 누가 귀신 나올 것 같은 퀴퀴한 냄새나는 장식 성반을 버리고 왔는데 아마 같은 층에 중국인이 있는 듯하나 저거 블라블라블라블라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귀신, 냄새. 나는 소파에서 붕 뛰어서 날아올라서 당장 그 장식품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러다 현관에 멈췄다. 생각을 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새벽. 쓰레기 투입구에 던져 넣으면 아마도 7층에서 1층까지 논스탑으로 추락하며 조용한 이 새벽 건물 전체에 우당탕탕 난리 소리가 울리고 난리 나고 안 되겠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불태우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하나 당장 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소금. 그래, 소금? 잠깐만. Wait a minute. 오케이. 좋은 생각이 났다. 문득 맞은편 빨강머리 레드넥 인종차별주의자 정신병 향연이가 떠올랐다. 그래. 나는 성격이 안 좋은 편이다. 너를 가운데 두고 맞은편 사는 그 여는 이미 이 블락에서 소문난 향연이였으며 쌈딱이고 모두 증오한 또 동네 사람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다. 어느 정도냐면 매일 주 7일 6시에 일어나 현관문을 꽝소리 나게 일부러 큰 소리가 나도록 닫고 외출을 했으며 저녁 8시에 또 돌아오면 또 깡소리를 내며 귀가를 알리는 그런 도른자. 하루에 2번.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현관문 슬라임하는 소리로 그녀의 위치를 가늠하고 피했다. 누군가 내 집에 손님 부르면 꼭 그 집에 찾아가 시비 걸고 경찰 부르고 온 사람들과 싸우고 남녀노소 암튼 마귀 인종차별주자 레드넥 카렌. 시간을 보니 4시 46분. 머리가 팽팽 돌았다. 깨기 전에 서둘러야 돼. 6시까지. 나는 신발도 안 신고 현관을 연 뒤 그 저주스러운 장식장을 들고 내 집 쪽 복도를 따라 올라가서 다시 반대편 복도 벽을 타고 이동해서 내 맞은편 향연이의 집 문 앞에 장식품장을 바짝 붙여놓고 다시 온 길을 거꾸로 그대로 걸어서 집으로 조심조심 들어온 뒤 내 현관에서 소금 뿌리고 내 몸에도 찹찹 뿌린 뒤 간간하게 집에 들어왔다. 카르마. 그래, 인광복. 카르마야. 이 나쁜 마귀 연하. 복수의 시간. 그러게 진짜 좀 착하게 수더분하게 살지 좀 그랬어. 커피를 내리고 아침으로 수육 같은 스테이크를 얹은 냉면을 만들어 먹으며 신나게 6시가 오길 기다렸다. 크크크. 아마도 발견하면 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1번 아니면 2번이었다. 1.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고 박살을 내고 발광을 하거나 2.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나 대신 쓰레기통에 던져놓거나 이런 게 바로 일타쌍피인가? 나 너무 똑똑해. 설거지를 하고 나니 어느새 5시 50분. 터덕기덕기 두근두근이다. 나는 얼른 살금살금 현관에 가서 눈구멍에다 눈을 갖다 대고 숨을 죽였다. 처음엔 렌즈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왜 어둡지? 이내 초점이 맞은데 건너편이 잘 보였다. 아주 잠깐이지만 잠깐 그 어두운 찰나에 누가 밖에서 눈구멍으로 나를 역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은 의심을 살짝 했지만 상상일 거야. 나의 상상이야. 아니야. 이런 건 없는 일이야. 아니야. 6시 드디어 문이 열린다.
장식물이 문에 밀려 복도 쪽으로 덜덜덜 끌려 밀려나간다. 카렌이 문을 열다 말고 고개만 삐쭉 내밀어 장식품을 발견했다. 살짝 나오더니 장식품을 집어들어 주위를 살핀다. 뭐라고 쭈글쭈글 장식품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더니 장식품을 높이 들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앞뒤 옆을 이렇게 돌려본다. 머리를 그러더니 또 뒤로 탈탈탈 미친 여자처럼 흔들더니 이리저리 돌려보고 가지고 들어간다. 가지고 들어간다고? 왜? 아니 이 도른 여자 왜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들어가? 뭐지? 오 마이 갓. 읽고 다시 나오더니 문을 활짝 열어 제낀 뒤 있는 이껏 슬램. 정말 유리창이 다 흔들리도록 빵 소리가 났다. 아니 저 미친 저 샤바일 너무 놀랐다. 매번 소리만 듣다가 문 앞에서 그 짓을 하는 걸 처음 봤다. 와, 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저 미친 저 리키 마틴 저 카렌 근데 그 활짝 열린 틈 사이로 나는 봤다. 그 집안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 위에 정말 반듯하게 놓인 내가 갖다 놓은 그 장식품. 헐. 예상치 못했지만 이거 뭔가 1+1인 듯하고 나는 anyway 호다닥 소파로 가서 이 사건을 적어야 됐다. 일기장에 저 카렌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오마이갓 대박 사건. 쟤네 둘이라면 과연 잘 살 것인가? 누가 더 사악할 것인가? 역시 대단히 도른 자 카렌. 어마무시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어떡하지 진짜? 나 미쳤나 봐. 나 어떡하지? 양심이 조금 찔린다. 그냥 도망갈까? 아니 저 이사 갈까? 새집 알아볼까? 피곤하다. 저 여자도 피곤하고 저 귀신 해골바가지 같은 저 귀신도 피곤하고 이후는 결국 나의 양심과 귀찮은 마녀로부터 벗어나 이사하기로 결정하게 되고 또 다른 불청객 이야기는 새로 이상한 뮤저 아파트 304호로 이어진다. 끝입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던 그 근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운타운 오래 살던 아파트 근처 새 아파트가 생겼는데, 지금 있는 아파트에서는 조금 흉흉한 일도 있고, 아무래도 새 아파트라서 좀 프레시한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깨끗하고 좀 더 세련된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저는 약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도 제가 혼자서 알아서 갔고 혼자서 취직도 하고 바쁜 회사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스케줄이 조금 겹쳐서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유난히 이사하면은 짐도 많고 뭐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영국하고 파리, 이태리 이런 데로 2주 동안 또 출장을 바로 이사를 하자마자 바로 가야 돼서 고양이를 그동안 돌봐줄 사람 스케줄 관리도 했어야 됐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잠을 거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한 이제 2주 정도 지났을 때 퇴근해서 이제 출장 짐을 문 앞에다가 평상시처럼 미리 챙겨놓고서 냥냥이 우리 집에 이제 귀염둥이 1년 동안 공들여서 입양한 아주 이쁜 러시안 블루 고양이인 냥냥이랑 놀다가 이제 잠들기 전 샤워도 하고 맥주 한 캔 마시고 매번 그렇듯이 이제 냥냥이 화장실을 발코니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밤에 이제 화장실 갈 때 왔다 갔다 하라고 발코니 창을 한 뼘 정도 열어둔 채로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가요. 한동안 이사니 뭐니 무리해서 너무 많이 피곤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잠을 잘래나 못 잘래나 생각도 들고 2주 넘게 피곤이 쌓였으니까 금방 잠들겠거려니 하고 이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대각선 아니면 옆에 아니면 왼쪽 이런 쪽으로 이불이 슬슬슬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양이는 원래 자기 집이 제 집 안에 4채나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게 자거든요. 저랑 같이 자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이불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지? 문을 분명히 닫아놨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당겨지는 반대 방향이니까 제 방향으로 더듬더듬 이불을 잡아서 다시 끌어오는데, 끌어오는 손을 갖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끌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 뭐지? 고양이가 잡아당기는 그 작은 발의 힘과 뭉탱이로 이불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힘과는 잡아당기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질적인 그 당김이어서 나도 모르게 눈이 딱 떠졌어요. 눈을 떠서 어둠이 이제 눈에 좀 익숙해지고 불을 깜깜하게 끄고 자기 때문에 창가에서 들어오는 달빛에 이제 주변 사물이 보이면서 당기는 쪽을 향해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제 봤죠. 어떤 사람 형체가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허리랑 엉덩이 쪽 중간 지점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불을 잡아당기듯이 웅크른 자세로 이렇게 제 이불을 벗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심장이 마치 귀로 옮겨간 듯이 쿵쾅쿵쾅쿵쾅 너무 떨린 거예요. 새 아파트인데 강도가 들었나? 근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강도가 들면 그쪽 계통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뭐 백인도 있긴 하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고, 왜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제가 힘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남자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이게 꿈인지 여기 이사 와서 이상한 게 보이는 건지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 그 상황 파악이 먼저였었어요. 그래서 눈을 천천히 뜨고 이 남자가 잡아당기는 손 쪽부터 무릎으로 이렇게 신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남자의 모습을 파악을 하려고 했죠. 근데 목을 지나서 턱쯤 올라가니까 정말 하얀 흰자만 있는 남자 눈하고 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보통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혈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웜톤이나 쿨톤의 그런 스킨 컬러예요. 근데 이 남자의 스킨 컬러는 담뱃재를 얼굴에 잔뜩 묻힌 것 같은 그런 잿빛이 보이는 굉장히 거무튀튀한 그런 생기가 없는 그런 낯빛에 정말 거구의 남자가 무릎 꿇고 앉아서 이불을 걷어내고 제 맨몸을 어떻게 하려는 듯이 이불을 무진장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행동은 계속 이불을 조금씩 당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쉽사리 이렇게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그러는 순간 이제 이불은 거진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불이 거진 다 내려가자마자 손으로 제 허리부터 이렇게 한 뼘 한 뼘 이렇게 긁어가듯이,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꽉 움켜쥐듯이 하면서 주물럭 하면서 몸을 막 쓰다듬는 거예요. 허리 아래쪽으로 점점. 그 기분이 이제 저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죠. 너무 역겨운 느낌? 디스커스팅 하다고 하는데, 그 디스커스팅 하다는 거를 생각을 하자마자 굉장히 그 냄새 같은 게 났었어요. 비린내 같은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손 소독제 같은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에는 진짜 사람인지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아야 될 방도를 머릿속으로 이제 두뇌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꺼림칙하고, 그 순간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욕지거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막 성질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막 걷어차려고 매트리스에서 튕겨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튕겨서 일어나서 발길질을 하고 이불을 차고 그 남자를 향해서 막 열심히 허우적거리면서 공포에 질렸을 때 치고받듯이 마구마구 막 그냥 때렸어요. 근데 한동안 또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척이 없길래 후다닥 침대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려가서 불을 딱 켰어요. 불을 딱 켜자마자 그 침대 위에 이불만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그 인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얘를 신고를 하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그 협탁에 있는 제 핸드폰이랑 그 침대 밑에 있는 죽도를 꺼내고 핸드폰을 들고 찾아 나섰어요.
그 여기저기 이제 집 안은 껌껌한 상태에서 불을 켜면서 찾으면 저 상대방도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도 못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죽이면서 집안 전체를 샅샅이 훑고 있는데 남은 곳은 발코니하고 현관 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2군데만 남은 거예요. 근데 진짜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데도 화장실에 만약에 숨었다면 나를 볼 것 같아서 화장실 문 아래쪽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비디오로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손만 내밀어서 그 사람이 나를 발견을 할까봐. 그래서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살금살금 주방 쪽으로 와서 이제 동영상을 켜봤죠. 빈 화장실에 샤워 커튼만 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면 말리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펼쳐놓거든요. 그날따라 저거 괜히 펼쳐놔가지고 저거 또 가서 들춰서 확인하려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진정을 하고 그걸 들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 고양이가 저보다도 먼저 화장실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글로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아무도 없는데 오밤중에 너 뭐하니?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고양이를 이제 한 손에 안고 핸드폰에 이제 911, 119 번호를 찍어놓은 뒤에 비상시에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화장실 가서 불을 탁 켜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Get out, motherfucker! Get the f*** out! 내가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누군가가 있다면 그 질량에서 오는 부피의 울림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튼을 확 치워버렸어요. 뭐가 있든지 간에. 치웠더니 정말 나 혼자 생쇼한 것처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렀는데 발코니에 있으면 얘가 발코니로 뛰어내려서 어디로 자기가 들어온 곳으로 도망갔겠거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고양이를 이제 내려놓고 발코니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발코니 가서 유리창문 열고 밖에 뭐 고양이 화장실 뒤에 다 보고 발코니로 몸을 빼서 옥상 쪽도 쳐다보고 옆집, 앞집, 뭐 아랫집 다 봤는데 정말 고요하게 인기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뭐 누구 지나가는 소리 또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릴 텐데 정말 그날은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시간을 딱 보니까 1시더라고요. 그 발코니로 바깥으로 내다보면은 바닥은 이제 대리석 같은 바닥, 돌바닥에 이제 수영장이 보이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다 뒤져보고 나가도 볼까 했는데 너무 연기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가위를 눌린 건가? 가위를 눌렸는데 이 정도로 헤매고 돌아다닌 건가? 그러니까 제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평상시도 시간을 보는 버릇이 있긴 했는데 시간을 계속 확인하면서 아니 아까 잠에 든 시간과 지금 시간을 비교를 하면 꽤 그래도 잠을 잤으면 잤을 시간이고 또 수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를 생각을 하면 수색한 시간도 딱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고 너무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주물렀던 그 손 닿았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는 그 발 저릴 때 느낌 아세요? 그 발 저릴 때 느낌처럼 그 부위만 손 닿았던 곳만 저릿저릿한 게 남아있는 거죠. 한쪽 사이드로 제 몸에.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정말 깨름직하고 찝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찝찝한 느낌, 가위인지 또 무언가가 또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여기저기 확인하고 이불 정리 다시 잘 준비해놓고 다시 누웠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놀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가 정말 민감해져요. 그리고 한 5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이 번쩍 떠져요. 뭔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마치 뭐가 들린 것처럼. 이제 그러기를 계속 하다가 잠은 자야 되는데 다시 시계를 확인하니까 40분 정도가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위스키 한 잔 따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찝찝한 느낌을 털어버리려고 위스키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성경책을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치고 한 페이지만 읽자. 책 읽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책이니까 더 잠이 잘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한 페이지 읽고 위스키 털어 마시고 이제 침대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뭐 성경책 때문인지 술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바로 들더라고요. 근데 잠이 바로 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누군가가 진짜 굉장히 커다란 무슨 하마 같은 무언가가 엉덩이로 내 몸을 침대 가장자리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째 미는데 눈이 또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까 거가 가위면 이번 거는 또 뭐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는 대상 확인을 안 하고 왼쪽에서 밀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다시 시간을 봤어요. 그때 2시 7분, 8분. 그 시계는 숫자가 없는 초침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시계였거든요. 벽에 붙여놓은 게. 그 2시 7분, 8분 됐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몇 번 심호흡을 한 다음에 손가락 움직이는지도 확인하고 이제 반대 방향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뭐가 나를 미는지 아까 그놈인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백인 여자예요. 근데 체구가 엄청 막 미셸린 같이 두리뭉실한 그런 보통 살찐 백인 여자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 정도 체격이더라고요. 금발에다가 곱슬한 컬이 있어요. 나이는 한 40대 넘은 것 같고 옷은 약간 병원복 비슷한 걸 입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저한테서 등을 돌리고 자기 엉덩이로 쿰척쿰척 나를 계속 침대 가장자리를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그 아줌마 그러니까 뒤통수로 손가락을 이렇게 슥 밀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젤리라고 하기엔 뭐하고 뭔가 스펀지 아니면 마시멜로 약간 저항감이 있는 근데 머리카락 느낌은 나는 깨름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손가락이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아주머니가 옆으로 이렇게 누운 채로 제자리 회전을 해서 앞쪽 판으로 휙 도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랑 마주치게끔. 근데 이 여자도 산 사람의 피부톤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 왜 드라큘라나 그런 영화에 보면 푸르딩딩한 뭐 좀비 뭐 이런 스킨 컬러 있잖아요. 백인들의 그런 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라색도 아닌 것이 회색도 아닌 것이 그런 색깔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아줌마가 양손을 들어서 세곤 있는 데를 양손으로 훅 이렇게 밀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그냥 밀렸어요. 밀려서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리 한쪽은 침대에 또 올라가 있어. 뒤통수가 얼얼한 게 얼얼해. 그리고 나는 몸도 움직여져. 이게 가위가 아니잖아요. 아, 이 몹쓸 것들이 이사 온 집에 또 나타나는구나.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부속적인 힘이나 아니면 이쪽에 지식이 있어서 이것들을 뭐 이렇게 그 소설에 나오듯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침대에서 날 밀기까지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허탈한 생각? 무언가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퍼뜩 안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제가 새로 이사 온 집이잖아요. 큰돈 주고 좋은 곳으로 이사 온 집이기 때문에 눈에 힘을 이제 딱 주고 내 눈 바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상황이니까 매트리스, 그러니까 시선이 매트리스랑 이렇게 거진 일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쿰척쿰척 거리고 있는 이 아줌마를 한 5분 정도는 째려보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뭐가 불편한지 뒹굴뒹굴 쿰척쿰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시계를 딱 올려다 보니까 2시 13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잠든 시간에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어나서 침대로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뭔가 모르게 발소리를 안 내고 싶더라고요. 살짝 다가간 다음에 아래에서 쿰척거리는 거를 위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일어나서 보니까. 근데 그 보인 모습이 옷은 확실하게 한국 병원 옷하고 미국 병원 옷은 다르지만 병원 옷은 병원 옷이었었어요. 환자들이 입는 옷. 이 아줌마가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난 자야 되니까 누워버렸어요. 아줌마 위로 그냥 제가 몸을 눕힌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가위를 계속 눌리든지 어쩌든지 하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딱 누운 순간 제 귀 속 안에서 무비 이런 소리가 들려요. 피키라는 거죠, 다 보고. 근데 미국에서
비싼 욕을 하면 정당방위거든요. 총 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벌떡 무릎 꿇고 일어난 자세로 두 주먹으로 그 아줌마를 막 파운딩을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까처럼 하면 얘도 사라지겠지. 계속 파운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더니만 오리털이 막 풀풀풀 날리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목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2시 30분. 이제는 분노 게이지가 여기 막 정수리가 막 뜨거워지도록 오른 거예요. 어두운 방 한 구석구석 다 째려보면서 새 집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온 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생각나는 게 한국식으로 소금 뿌리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가지고 소금을 찾았는데 한국산 소금이 하필이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돈 솔트 영국제 소금으로 소금 한 박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집안 전체에다가 다 뿌리게 돼요. 침대의 그러니까 전체, 제 말은 전체를 그냥 다 소금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있는 소금, 없는 소금, 락솔트 다 걷어와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소금 범벅된 침대로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자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이제 그때가 이제 다음 날이 일요일인가 그랬어요.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늦게 잘 만큼 내일 보상 심리로 이제 내일 늦잠 자야지. 그러고서 이제 막 얼굴에 머리카락에 막 목에 등에 소금이 따끔따끔한데 오밤중에 2번이나 일어나가지고 이 난리 버거지를 혼자서 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너무 자괴감, 현타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런 씁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얼마쯤 잤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눈이 이번엔 또 떠지게 돼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6시예요. 제가 이제 보통 평상시 때 출근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그 시간이 6시였거든요. 평상시처럼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심장이 막 이번에는 막 목 안에 심장이 있는 것처럼 쾅쾅쾅 목에서 막 쾅쾅쾅 뛰는 거예요. 이상한 불길한 느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원래는 일요일이니까 더 잤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민기적 거리다가 이 심장 벌컥거리는 게 너무 이상해서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이제 커피를 내리고 우리 집 양양이 이제 밥하고 간식을 들고 양양이를 찾았죠. 근데 아까 화장실 설명한 것처럼 질량이 없는 공간에 제 목소리만 들리는 느낌. 양양이를 아무리 불러도 이 집안 전체의 기척이라고는 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수록 이제 뭔가 또 심하게 불안하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약간 손이 떨리는데 없었어요. 집안 전체를 다 봤는데 없었어. 베란다도 봤는데 베란다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베란다가 윗부분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크릴로 이렇게 전체를 아랫부분을 전부 다 붙여서 빠져나갈 틈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지냈거든요. 그 전 아파트에서도. 근데 양양이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집에서 사라졌으면 문을 열고 나가야지만 사라지는 거 아니면 발코니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직감 때문에 옷을 대가 이제 후치 같은 거 대가 걸치고 수영장 있는 1층으로 막 뛰어 내려갔어요. 거기 이제 수영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비하는 사람 있는 곳이 있고 컨시어지 그 인포메이션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양이 못 봤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일요일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애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수영장 쪽으로 가게 돼요. 수영장 쪽으로 갔는데 마침 거기 이제 쓰레기통 비우는 청소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고양이 찾고 있는데 너 여기 청소하면서 고양이 못 봤니? 물어봤더니 고양이는 못 봤어.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 소리가 날 텐데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뭔가 신음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리가 조금 들린 것 같긴 해. 그러면서 손가락을 딱 가르치는데 거기 이제 화단하고 나무 조경수 같은 게 꾸며진 자리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는 많이 떨어진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비슷한 소리를 들어서 쥐나 아니면 무슨 뭐 곤충 소리 그런 소리인 줄 알았다. 혹시 모르니까 거기 가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막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여기 이 풀을 뒤져도 저 풀을 뒤져도 안 보여. 그래서 양양아 계속 불렀어요. 불렀는데 정말 아주 희미하게 이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위치는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불렀어요. 네. 이런 소리가 또 들려요. 그래서
어떤 화분 뒤쪽에 구석 벽 쪽 가장 구석 있는 데를 딱 갔는데, 보통 고양이가 이제 사지가 이렇게, 동물들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꺾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인형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없기 때문에 던져놓으면은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로 목은 올리려고 하는데 머리는 못 들면서 고양이가 아주 희미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바닥에 피가 막 누가 이렇게 막 헤쳐서 질질질 바닥을 끈 것처럼 화분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피자국이 길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애였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옷을 벗어서 고양이를 감싸 안고 미친 듯이 이제 주차장으로 막 달려갔어요. 최대한 안 흔들리게.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니까 달려갔는데 뒤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도 이제 그 바닥에 그 피를 그때서야 이제 청소하는 애도 본 거죠. 그래서 911에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고양이가 많이 다쳤다. 수술 받아야 된다. 고양이 수술할 그 병원지 막 가르쳐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자기가 직접 연결을 해줄 수 없고 리스트를 몇 개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 때문에 한 손으로 그때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한 손으로는 고양이가 최대한 몸이 안 흔들리게끔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랑 이렇게 귀에다가 전화기를 꽂고 있었고, 리스트 내가 못 받는다고, 못 받으니까 그냥 당장 어디 위치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홀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홀드한 사이에 정말 전화기에다 대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홀드를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일단은 원래 다니던 병원이라도 전화 걸어보려고. 그래서 원래 다니던 병원에 전화 걸었는데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 그 제 닥터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걔한테 전화를 걸어서 고양이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업해서 그 주소 나한테 보내달라고. 나 지금 거기 가야 되니까. 걔가 이제 사정 설명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그 병원 앞에서 만났는데 제 가슴이랑 팔이랑 이런 데는 이미 다 막 피 범벅이고, 의사가 보더니 살아날 확률이 2%밖에 안 된다. 얘는 안락사다. 사람도 이 정도 다치면은 살아나기 힘들다. 식물인간이다.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한 생명이 내가 포기하면은 이 한 생명이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죽는 거잖아. 시도도 못 해보고.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수술해 달라고 해서 그쪽 계통에 특수한 수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수술할 수 있는 수의사까지 수배를 해서 이제 수술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 다쳐서 어떻게 수술을 했다라고 제가 나중에 이제 받아보게 되는데, 다친 부위가 전두엽 부분이 반으로 쪼개지고 하악골, 턱이죠. 턱도 반으로 쪼개지고 내 다리 전부 다 부러지고 골반뼈 부러지고, 그리고 내 다리 중 다리 3개는 정강이하고 이 대퇴부 양쪽 다 부러지고, 그래서 그 세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철심을 박았고요. 일어나지도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입을 벌리면 위아래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못 벌리도록 막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살 수 있고 재활할 수 있는 거는 주사기로 아주 곱게 만든 약도 먹고 밥도 먹고, 그리고 배 눌러서 배변 도와주고, 이렇게 재활을 해서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재활을 제가 회사 직장 생활 다니면서 1년 동안 매번 이제 점심때 그리고 밤에 퇴근하면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냥이를 제가 살렸어요. 지금은 많이 지난 일이니까 얘기를 이 정도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하면 많이 힘들 정도로 많이 제가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의사가 제가 너무 충격 먹고 슬퍼하니까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인류 최초로 터미네이터 고양이 갖게 됐다고, 축하한다고, 살았다고. 그래서 진짜 뺨 때릴 뻔했었어요. 나는 아직 긴장이 안 풀렸는데 걔가 농담을 하니까. anyway, 그렇게 돼서 고양이는 그 이후로도 한 16년 정도 더 터미네이터로 오랫동안 잘 살게 됐는데,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전말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그때 당시는 이사 간 지 2주밖에 안 됐어서 제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침실 왼쪽에서 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벽에서 1m 뒤가 어떤 병원에 연구용 시체, 기증받은 시체 보관하는 냉동 빌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병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 침실 벽에서 1m 떨어진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냉장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도네이션 받는 그 organ donation이라고 해. 교통사고 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하면은 신체 기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바디서부터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 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곳이 거기였던 거예요. 그러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또 알게 된 거는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건물이요. 실제 제가 살았던 아파트예요. 거기 앞에 이제 수영장도 있고 그때 당시 왼쪽 밑에 고양이가 나무 위에 걸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면 그쪽 부분이 고양이가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쪽에 귀신이 서 있는 발코니가 제가 사는 쪽이에요. 제가 사는 방이었어서 거기가. 근데 미국은 제가 304호였거든요. 근데 그 발코니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미국은 로비를 1층을 카운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카운트를 하면 304호에 살았던 게 아니라 404호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꺼립직한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404호 그 시체 보관실 바로 벽 뒤 제일 중요한 제가 그날 소금을 온 집안에 막 미친 듯이 뿌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발코니에만 소금을 안 뿌렸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아직도 굉장히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이 건물이 디귿자로 된 건물이고요. 안쪽에 수영장이 있고 바깥쪽으로 이제 굉장히 두껍게 돼 있고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아파트 새 거를 안 보고 그 주변 환경도 그때는 좀 봤었더라면 그 병원에 그 중환자실 시체실인지 그 타워가 있는 쪽 방을 얻을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냥 새 아파트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방의 위치만 봤었지 그 바로 붙어있는 벽의 존재가 그런 다른 건물이 있나 보다 아니면 다른 아파트 남의 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가 시체 보관하는 패커리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집을 구할 때 그렇게 좀 살뜰하게 살피지 못한 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소금 뿌리고 제 고양이가 많이 가는 발코니까지 다 샅샅이 뿌렸으면 우리 양양이가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이 집에 이사 오게 됐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어떤 좀 심각한 사건이 있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또 오게 된 거였거든요.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